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정광일이고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40살에 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흘러서 2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60이 됐습니다. 제가 40년간 북한에 살면서 또 북한에서 또 40년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63년 5월 23일, 저 얼마 안 있으면 저 생일입니다. 5월 23일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시 중국은 문화혁명이라는 그 어떤 동난을 겪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시 중국 연변에 있는 사범학교 선생이었고, 아버지가 문화혁명 때 당시 말을 잘못했습니다. 학생들 보고 조선 사람은 조선을 배워야 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3살 때 아버지가 잡혀갔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제가 4형제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끌려나가서 홍위병들에 의해서 투쟁대에서 투쟁을 받았고요. 그때 표현을 저는 나중에 듣게 됐는데, 중국 사람 중국말로 말하면 똥통제라고 하는데, 인분을 담아서 나르는 그걸 뒤집어 씌우고 뭐 두드려 패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근데 제 기억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제일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배고팠던 생각은 고어태라고 해가지고 두부콩 껍데기를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걸러낸 앙금을 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가마전에 붙여가지고 구워서 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먹고 살았는데, 정말 저도 어린 마음에 너무 배고픈데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매일 또 엄마는 또 끌려나가서 투쟁대에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애들이 그냥 뭐 또 저희들을 또 뭐 반행분자라고 또 놀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 7살인 1969년도에 12월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북한으로 야반도주했습니다. 69년도에 북한에 가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엄청 잘 살더라고요. 북한에 가니까 엄청 잘 살더라고요. 69년도 가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현재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에, 지금 현재 남양구죠. 남양구에 그 초대소가 있는데 들어가니까 뭐 제가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그때 책가방을 주고 뭐 옷도 주고 하루 세끼 뭐 밥도 주고 엄청나게 저는 좋았어요. 솔직한 어린 마음이니까요. 뭐 당시는 몰랐지만, 근데 그때 단 한 가지 알게 된 건, 항상 아침에 유치원에 가면 밥 먹을 때 꼭, 제가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가. 아버지 김일성은, 김일성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됐거든요. 아버지 김일성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켰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몸에 배니까 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초중고교를 마치고 1979년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군에 입대해서 강원도 철원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10년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군복무 하는 과정에 제가 포병이다 보니까 전방에 나와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전방에 나와서 무전병이다 보니까 감시소라는 데 나와서 남한을 봤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한 군인들이 저희보다 옷도 허름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렇게 엄청 좀 우리보다 처우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햇볕에 나와서 뭐 해바라기 하며 졸기도 하고 그런 걸 자주 목격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 뭐 남한에서 보내는 전단도 많이 받고요. 예,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전단도 받고 빨리 넘어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88년도 올림픽을 한다고 뭐 전광판을 엄청나게 세우고 대북 방송을 너무 불어가지고 제가 막 귀에 익을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나가서 뭐 잠복해 있을 때 보면 그 대북 방송에 뭐 나오는 소리 노래 뭐 장단 맞춰서 노래까지 흥얼거리고 부르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10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습니다. 군복무를 10년 하고 제대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숨겼던 말인데요. 저번에도 안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해서 집에 가니까 그때가 88년도였는데 중국에서 저희 고모란 분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노동당에 입당할 때 엄청 힘들게 입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군복무 10년을 하면 입당을 시켰습니다. 입당을 시켰는데 왜 입당을 하기 힘들었냐면 저희 아버지 행처를 모르기 때문에 행방불명이 된 거로 지금 돼 있고 제 고향이 중국이고 하다 보니까 신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입당이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버지 사망한 거로 모든 걸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사망된 줄도 알았고, 사실 그때 저희 계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계부가 뭐 한마디 하면 좀 마음이 삐딱해지더라고요. 예, 마음이 좀 많이 삐딱해졌어요. 그래서 계부하고 하룻밤 싸우고 그날 밤으로 바로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어요. 예, 싸워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88년도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아버지만 딱 보고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붙들고 저를 뭐 20년 거짓 못 봤으니까 저를 붙들고 안 놔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살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뭐 여기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여기가 지금 양고기 게임이랑 중국말로 추알이라고 하는데 양고기 게임이 중국의 제일 초창기에 신강에서 나와서 유행될 때가 88년도였습니다. 한 꼬쟁이 20전을 했어요. 중국 돈으로. 그때 양고기 장사도 제가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 우연히 길가에서 내가 아는 형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같이 자랐던 형.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잡으려 온 걸 몰랐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을 제가 모시고 가서 양고기도 먹이고 대접도 잘하고 시간에 갈 때 뭐 물건도 싸서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내가 어디 있다는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 어떤 여기를 말하면 지금 현재 범인도 그걸 해가지고 내가 비보벌 경자가 됐잖아요. 북한에서 군복무 했지.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중국 변방대에다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약 한 달간 취조를 받다가 북한으로 이송돼서 끌려갔어요. 북한에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저를 취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취조를 당하는데 뭐 사연이라는 게 뭐 다른 사연도 없잖아요. 그냥 뭐 아버지 만났고 아버지가 가게 차려져가지고 가게 한 거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뭐 남한 사람 그때는 없었어요. 남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는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니까 그때 중국말로만 핑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 봉급을 다 해줬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 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그때 13사 청년학생 쏜 때였어요.
13사 청년학생 축전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엄청난 그걸 모으기 위해서 한국에서 88 올림픽을 하니까 북한이 그 맞대응을 하느라고 13사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89년도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도울 수 있는 사람, 뭐 돈으로 될 수 있는 사람 돈으로 대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살리겠다고 밀가루 이런 큰 빵통이라고 말하면 북한 말로 빵통이라고 말하는데 기차 차필 보냈어요. 예, 기차로요. 약 60톤 정도요. 60톤을 보냈고 뭐 돼지고기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법적 처벌 안 받고 석방됐어요. 내보내더라고요. 예. 석방돼가지고, 예, 석방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 2년간 사회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북한 조선노동당 연락소라는 데서 저한테 왔어요.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13사가 끝나고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렵게 되니까 그때 김정일의 방침에 의해서, 제가 방침이란 말이 뭐냐면 김정일 지시를 북한식으로 말하면 방침이라고 말합니다. 지시에 의해서 각 모든 단체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자체적인 어떤 외화를 벌어 가지고 작업자족을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좀 재력이 있고 중국에서 재력이 있고 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네하고 같이 일해볼 수 없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좋죠. 뭐 노동당 824 연락소라면 북한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 간첩을 파견하는 데가 노동당 연락소예요. 옛날에는, 현재는 지금 인민무력성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뭐 그런 간첩 훈련 받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기본 뭐 이런 물자나 대주고 그런 데죠.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한 3년간 근무를 했고, 또 평양에 가서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제가 평양 가서 한 4년간 살다가 이 단기간이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무조건 또 북한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무역기관이라고 하면 과제가 있어요. 1년에 80만 불이면 80만 불 못 벌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바쳐야 됩니다. 사회기간은 어느 정도 올해가 뭐 잘 안 되면 안 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데 단기간에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으로 또 무역을 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간단히 실례를 드리면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팔아먹는데 송이버섯을 그걸 본래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이버섯을 한때 팔다가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파는데 시간금멸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송어라고 거짓말하고 그 이자에다 어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팔아먹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국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회무역회사에 와가지고 조선평양무역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유영지사라는 지사에 나와서 근무하면서 중국에 자주 다녔습니다. 중국에 다녔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자면 계획량을 할당량을 제가 채우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유를 사다가 배에다 넣어가지고 배를 띄워서 생선을 잡으면 그때는 맹태가 많이 나왔어요, 북한이. 그 맹태를 잡아서 중국에다 팔면 중국 사람한테 얼마 받을 수 있냐면 1톤에 중국 사람이 300불밖에 안 줬습니다. 근데 중국에 알아보니까 시장에 가 시장조사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중국 사람 맹태를 안 먹어요. 어디다 파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한테 전통 다 팔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한테 1,500불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히 강도질을 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한된 게 뭐냐면 저희가 남한 사람하고 직접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법적으로 딱 제정되어 있어요. 남한 사람하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해야 되고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남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때는 연길에 있는 대우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우 호텔에서 몰래 남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800불에 내가 800불에 줄 거니까 네가 사라. 그러니까 800불에 한 1000불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팔아서 지주물다도 넣기도 했고요. 예. 그렇게 무역을 하면서 많이 바치기도 바쳤습니다. 제가 98년 8월 24일 맞으면서 70만 불 바쳐가지고 예. 선물로 차도 예. 받아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북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영화에도 그런 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예. 적당히 못했습니다. 예, 적당히 못해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적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 또 지금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큰애가 지금 올해 33살인데 중국에서 그때 이 한국에서 온 연필깎이 그 기차 대가리처럼 생긴 연필깎이가 그걸 가져갔다가 우리 애가 가지고 학교가 자랑을 하다 걸렸습니다. 그게 한국제라는 게 다 들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조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제 부하 직원이 저를 감시하고 녹음을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제가 1999년 7월 20일 이처단쯤입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날부터 남한 간첩이라고 두들겨 맞고 거꾸로 매달리고 뭐 전기고문 물고문 쪽골상에 이렇게 묶어놓고 뒤집어 놓고 이 수건을 씌워 놓고 물을 부으면 몸부림쳐서 암만 몸부림쳐서 뭐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면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절하면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제가 강목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R&D 같은 경우에는 다 그때 두들겨 맞아서 새로 해 넣은 겁니다. 한국 올 때까지 R&D가 없이 왔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한 10개월간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고문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암만 버텨봐야 살아서 못 나간다. 한 9개월 되니까 제가 포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체포될 당시 75kg였는데 36kg까지 체중이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 몸을 균형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람백을 짚고 다녔습니다. 계단도 못 걸어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올라안 가가지고요. 예, 근육이 없다 보니까. 그 포기했죠. 그럼 좋다. 간첩이 맞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간첩이 맞다고 인정하니까 예, 저는 총살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고통을 받는 것보다 총살 당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죽는 게. 그래서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니까 끌고 가더라고요. 죽이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끌려가 보니까 제가 끌려간 곳이 북한 한경남도 요독군에 위치한 제15 요독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제가 끌려간 곳이 요독 정치범 수용소 혁명화 구역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구역에 한 400명이 있더라고요. 400명이 있는데 별의별 사람 다 했습니다. 북한 고위직도 있고요. 심지어 국가안전보위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도 있었고 언론인도 있었고 종교인도 있었고 저는 종교인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북한에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사실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교회는 봤습니다. 교회는 많이 들어는 안 갔고요. 북한에서 선전하기를 교회에 다니면 다 그 간첩 소굴이라고 했거든요. 다 저기 간첩이 된다고. 그래서 간첩 소굴이라니까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요? 교활하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런 바쁜모에 튀우니까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러는 과정에 또 거기서 배우게 된 게 뭐냐면 아직도 위치 안 지는데 김철규라고 제 후배입니다. 저보다 한 학년 후배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살던 그
함경북도 해령시에서 자랐던 친구인데, 제가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도 엄청 고문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교회 다녔더라고요. 한 2년 중국에 와서. 그러다 잡혀왔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하니까 저는 그때 좀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특징이 뭐냐면 국가안전보호부에서 비밀 처형할 때는요 밤에 끌어내갑니다. 밤에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그때는 벌써 쟤는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때려 죽이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죠. 밤에 끌고 나가는데 끌려가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참 저도 이상한 마음을 먹었고, 그다음 또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 가니까 종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무척 잡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명은 있다고 자기네가 생각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고 아무것도, 그런 사람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데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공민권 자체를 박탈 안 합니다. 재판이 없이 끌어갑니다. 무턱대고. 그것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제가 간 곳도 그것이었고요. 거기에 가서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만났습니다. 탈북해서 한국 오려고 하던 사람, 아니면 간부들은 술 마시고 말을 잘못해서 지들끼리 친구라고 믿었는데, 북한은 3명 중에 뭐 3명이 앉아 술 마셨다면 무조건 1명은 보위부 정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온 사람, 심지어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신문에 있는 까까마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문을 찢어서 담배를 이렇게 말아 피웠습니다. 북한은 그걸 없거든요. 말아 피웠는데 아침에 깨나 보니까 김정일 초상화를 뜯어서 피웠는데 그거를 태워버렸습니다. 그 와이프하고 부부간에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술 먹고 싸웠어요. 그 와이프가 신고했어요. 보위부에다. 전문적으로 찢어서 담배 피웠다고. 이 사람이 전문적이 아니고 모르고 깜깜하면 정전되다 보니까 북한은 전기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찢어 피웠는데 그렇게 잡혀온 사람. 그리고 그 남포 기독교 사건이라고요. 그때 이 친구들이 많이 좀 잡혀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기도 모임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제가 거기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잘 보여서 반장하자 해가지고 제가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 뭐 했는지 그걸 다, 너가 왜 잡혀왔는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거든. 일반 반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아침 새벽 4시에 깨나서 저녁 8시까지 작업을 시킵니다. 하루에 16시간. 저는 별한 일을 다 해봤습니다. 쌀이를 베다가 종자 바구니를 만들어봤고, 소쿠리라는 거 만들어봤고, 무슨 삼택이라는 걸 다 이렇게 만들어봤고, 절반씩 찢어가지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다 만들어봤어요. 거기 가서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을 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 만나서 넌 왜 잡혀왔어? 그러면 그 친구들 다 자기가 잡혀온 제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잘못해서 잡혀온 사람 제일 많았어요. 말반동 일명. 예, 반동이라고 하거든요. 말반동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 특징이 뭐냐면 북한이 제정한 노동 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58년도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 놓은 노동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량에 따르는 무조건 노동량을 수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밥을 안 줍니다. 오늘 50% 했으면 내일 점심하고 저녁 안 줍니다. 그러면 일을 하루씩 뒤처져서 일을 못하면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벌써 영양실조 와가지고, 사람이 영양실조 오면요 고추 못 걷습니다. 개처럼 옆으로 걸습니다. 옆으로 걸어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러면 벌써 옆으로 걷기 시작하면 쟤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가겠구나 무조건 가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2명 이상 죽었습니다. 제 손을 묻은 사람이 한 200명이 됩니다. 갖다 묻어버리고. 제가 거기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살아나온 건 사도 반장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은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나머지는 반장을 하다 보니까 일은 안 했습니다. 감시를 했거든요. 그때 먹는 음식은 북한에서 두부콩에 옥수수를 섞어가지고 끼당 200g을 줬습니다. 예, 끼당 200g. 근데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옥수수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소금국, 시래기 소금국, 그 단 그것만 가지고 영양 섭취가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양실조를 죽어갔고요. 여름에는 옥수수 농사를 시켰고 겨울에는 벌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우니까 도끼 하나 주고 도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끼 하나 주고 하루에 직경이 40이고 길이가 4m 되는 나무를 7대씩 잘라야 됩니다. 하루 정량이에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길이가 4m.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다 생기고 그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뭐 도끼 가지고 나무를 자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나무를 자르다 보면 나무가 방향을 틀리게 산비탈에서 나무를 방향 틀리게 자르면 자기한테 넘어져요. 나무가 바람만 잠깐만 불면 나무가 자기한테 넘어져요. 거기에 맞으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바로 딸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나무를 그렇게 잘라 놓으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산비탈이다 보니까 겨울이 밑은 얼었지 땅바닥은 얼었어요. 위에 가랑잎이 쌓였어요. 거기 나무가 내려가면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다가 옥수수떡을 갖다 놓습니다. 옥수수떡이요. 옥수수떡. 그 일명 중국말로 말하면 고태라는 건데 옥수수떡을 갖다 놓고 오늘 제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하면 수감자들이요 동료 수감자가 안 보입니다. 자기 나무를 몇 개 하는가 생각합니다. 그 수감자가 지금 올라오는데 거기 나무를 내려 쏘면 그 맞으면 저 진짜로 왔어요. 이 머리통이 깨지는 소리가요. 이 뭐 어디 타이어 빵꾸 나는 소리보다 더 세요. 예. 사람 맞으면 허리가 뚝뚝 부러. 직경이 40cm 되는 나무에 맞으면 허리가 뚝뚝 부러집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요 겨울에는 절대로 갖다 묻을 수가 없어요. 해발 1500m 이상인데 땅이 2m 이상 옵니다. 그 죽은 사람을 갖다 묻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못 파요. 꽃갱이를 치면요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거 죽지 않은 거 채 목숨도 안 끊긴 걸 그 창고가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 옆에 창고에다 갖다 쌓아 놓습니다. 밤이면 화장실 가기 싫습니다. 신음 소리가 나요. 그 안에서 아직 채 목숨이 끊기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갖다 이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얼어 죽는 거죠. 그 얼어 죽고 정말 그렇게 겨울에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런 또 거기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땅이 녹자면요 1500 이상 되면 4월 한 중순 지나야 4월 15일 뭐 북한은 명절이잖아요. 김일성이 생일이라고 하니까 4월 15일 지나야 땅이 녹습니다. 그때 들어가 보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었다 녹았다 썩었다 해가지고요 막 엉켜붙어 가지고요 이걸 뜯어낼 수가 없어요. 뜯을 수도 없고 거기다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이 거리대라고 하는데 이런 이 저 볏짚이랑 이렇게 썩은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리대가 있습니다. 그거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리아카에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오물 메우듯이 메워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3년간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고 2003년 4월 12일에 석방됐습니다. 저는 석방됐는데 석방된 원인은 제가
아마 저를 잡아놓고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간첩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 간첩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냥 단지 또 저도 또 나름 뭐 북한 당국을 위해서 많은 일도 했고 한 걸 뭐 평가가 됐나 봐요. 그 나와 보니까 제 집이 없어요. 다 몰수해가지고 다 뭐 여기를 말하면 상위군이니까 뭐 제 군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북한은 영예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 이혼 당했고 애들은 뭐 어디 간지도 없고 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딱 20년 되네요. 4월 25일 날 탈북을 했습니다. 강을 건넜죠. 중국은 또 연변은 제가 빤히 아니까요. 그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걸쳐가지고 한국에 왔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제가 2004년도부터 북한 인권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 단체가 이름이 NK 글락이라고, 이 글락이란 말은 본래 러시아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글락이란 말은요. NK 글락이라는 게 수용소, 강제 수용소 보고 옛날에는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때 강제 수용소 보고 글락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영어로 말하면 프리즌 캠프라고 하거든요. 예. 그때 제가 왔을 때 노무현 당시인데 법인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본부라고 법인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너무 자국한다고. 그래서 그냥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활동을 쭉 해오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인을 믿으면 안 되는데 하태경이 믿어가지고 하태경이 같이 2008년도에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행사재판소에 찾아가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국제행사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갔댔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엄청 많아요. 저 전날 연세대에서 해야 할 때 그때 ICC 재판소장 하던 양반이 그 앞에 떡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그러고 그러는 과정에 또 김정일이가 저절로 죽어버렸어요. 저절로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정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언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생겨가지고 2013년도에 COI라는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저희가 또 주관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10년이 흘렀거든요. 3월에 제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 유럽 의회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그 의회에 가서 북한의 결의안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네덜란드에 또 인권이사회에서 우리가 또 행사도 하고 3월에 해가지고 올해 COI가 생겨서 10년이 되는데 아무런 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아무런 진척도 없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5년 동안 또 이게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저는 왜 그런지 또 야반도주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법인을 옮겨놨습니다. 그게 미국 법인입니다. 저 노체인은요. 한국 법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이런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한 활동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은을 국제행사재판소에 제소하자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자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외부정보 유입이라고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VDR, CD에다가 한국 드라마, 영화를 해서 보냈습니다. 북한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 때하고도요. 예전에는 큰일 난다. 정은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데 이제는 정은이란 말은 보통으로 말하고 그놈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또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상적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뭐 차츰차츰 VDR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변화돼서 지금 현재는 USB, 마이크로 SD 카드, 여기 우리 교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쌀에다도 같이 보내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겠어. 예,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오디오 성경을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선교도 하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전에도 많이 참석하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못하겠습니다.